대단히 반갑습니다. 들리나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소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형님이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켜개체를 앞장서신 우리 심평 교수님, 심평 선배님의 출판 기념회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름이 그 출판 기념회가 저는 진짜 출판 기념회인 줄 알았더니 출판 기념회를 빙자하여 나라를 국제하고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그런 자리라고 해서 어느 출판 기념회가 의미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책을 사서 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대충 읽는데 한 1시간 좀 걸리더라고요. 산문의 글도 있고 좀 아주 시 같은 글도 있고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쭉 엮어오면서 농촌에 살아가면서 농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농부의 삶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참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근데 책 얘기는 빼고 나라 국제한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10분 이내에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유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제가 여러 차례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장시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밖에 나와서 그냥 혼자서 화음도 치려고 했습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마지막 최종 진술, 최후 진술이라고 합니다만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얘기를 많이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직책상도 그랬고 또 업무적으로도 그랬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하고 나눴던 얘기하고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2년 반 정도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는데 2년 반 대통령을 그냥 그저 그렇게 대충 때우고 갈 거냐 아니면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 무슨 조치를 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혼자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 말씀이 이런 거죠. 내가 5년 대통령하고 다시 또 대통령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어차피 단임제인데 다음 대통령 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면 무슨 별일이 있겠느냐. 나라야 망하는 말이면 그거는 나하고 관계없지 않느냐라고 구색이 일어날 일이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각종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고 보고를 받게 되는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나라가 정말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골만 터지는데 순간적으로 나라가 붕괴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런 위기를 느꼈던 것이고 그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신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대국민 호수를 발표하고 성명서 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사실 처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과도하다. 이 조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조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국민 호소를 하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했으면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을 것 같다.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까. 그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한길 선생님 계신데 전한길 선생님이 개몽되었다고 하셔서 그 용어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변론장소에서 김계리 변호사님이신가요? 그 개몽되었다는 표현을 쓸 때 이게 국민들에게 주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우리 전한길 선생님 고생하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 위기 상황을 알리는 데는 일종의 극약 처방이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결국 대통령으로서 보면 자기 일심의 안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자신에 대한 앞으로 2년 반 있다가 그냥 퇴임하고 나면 무사하게 넘어갈 텐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대통령직을 버린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가시버티를 갖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대통령이 된 목적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것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들면 정말 윤석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보였어요. 너무 위험한 길이고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되어서 나를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참으로 의미가 큰 그런 어저께 그 최종 진술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쭉 여기서 한 1시간여 동안 하시는데 들으면서 감동이 정치하게 밀려왔습니다. 어저께 하신 말씀 중에서 저하고도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이 87년 체제, 이 헌법 체제가 대통령 직선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만들어진 헌법이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들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어떻게 관철해서 더 이상 군사 쿠데타 같은 방식으로 나라가 원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여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의회 권력의 독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제어수단을 전혀 갖지 못한 상태로 오내려왔다. 그러다 보니까 29번에 걸친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 탄핵을 한 것이 심지어 장관이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고 그게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째려봤다고 그게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무슨 혐의로 이 사람이 소추되는지 몰라가지고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 설명해보니까 설명을 못해서 헌재에서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해야 된다. 이재명과 수사를 하면 탄핵을 한다. 이런 형태로 될 걸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87년 헌법을 만든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의회가 독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없이 봤던 것인데 이제 이 시스템으로 가면 나라는 망할 것 같다. 특히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당이 소수당이 되고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아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다 떠넘기기만 하면 경제 어렵다, 나라 살기 어렵다, 그러면 다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게 되니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결국 파당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시스템은 고쳐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형태의 그 작동되어 있는 시스템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개헌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들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도 뭐 자기가 이제는 대선 나올 때는 자기가 뭐 개헌한다고 그렇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개헌한다 그러면 입을 싹 닫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대통령 되고 나면 개헌하자 그러면 안 하고 약속해놓고 안 하고 왜냐하면 그 자기 권력에 누수가 생길 것이 그런 것이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절이 돼서 화두를 던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시스템을 바꿉시다. 내 임기가 단축돼도 좋습니다. 다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전기가 될 수 있다. 이 전기를 잘 살려서 대한민국의 미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많은 분들은 대통령 중임제가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4년 한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냐 더 폐단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우리가 토론해왔던 것을 이제는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하면서 이런 것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법부의 정치화에 관한 문제인데 남영훈 우리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사 활동을 하더라도 판사의 배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사법시험에 300명 정도 뽑을 때였는데 요즘 한 1200, 1500점 이렇게 뽑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많이 공급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판사들, 검사들의 경우에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나 자부심 이런 거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에 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판사, 검사들이 좀 잘 나가던 사람들 대형 로펌에서나 뭐 이런 데서 고액 연봉을 주면서 서로 스카우트에 관련된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현직에서 나오게 되면 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현직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현직에서 옷을 벗게 되면 그냥 차가운 한겨울 바닥에 나간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거 뭐 검사하고 판사하면서 어떤 권력에 잘 쓰고 줄 잘 쓰고 뭐 기획을 하니까 유명해져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나도 그거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두 가지 유혹들이 지금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일지 이건 헌법에 좀 녹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 법률상이 아니라 헌법에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판사가 정해지면 결론이 뻔하다. 세상에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요즘 헌재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재판관은 무슨 판단할 것이다. 재판하기도 전에 우리 재판하기도 저 사람 무조건 예스 노다 결론이 다 나있다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준숙 방통위원장 그게 4대 4가 나와서 될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틀 동안 일했는데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방통위원회 결정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인데 그럼 두 사람으로 하는 건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계속 했던 그럼 앞에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 했던 대로 한 겁니다. 이준숙 위원장이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임명을 안 해주는데 국회에서 자기들이 임명을 안 해주는데 3명을 보충을 안 해주고 국회에 처리를 과정을 안 해주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임명을 앞에 있던 사람들은 다 했던 걸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이런 해야 되고 이준숙 위원장이 뭐가 제가 있습니까? 3명을 이준숙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럼 일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입법 뻗하고 있으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책임을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지우느냐? 그걸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사람이 4명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단하는 사람이면 이건 재판관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느 판사가 되고 어느 재판관이 되면 결론이 빠르다. 마한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빠르지 않습니까? 재판해보기도 전에 유죄랍니다. 재판해보기도 전에 탄핵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말이 되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사건이 돼서.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도도 사법부의 정치화를 고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수사기관 이게 대대적인 혁신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피해자인데 얼마 전에 2심 판결이 있었는데 황당했습니다. 선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선거를 눈앞에 한 달 앞두고 2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마구 압수수색하고 뒤져댑니다. 공천 결과 발표하는 날 시장실 압수수색했습니다. 다 해보니까 죄가 없다고 무혐의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한 경찰에 대해서 당신이 의도적으로 했다. 청와대하고 짠 거 아니냐 했더니 청와대하고 짰는지 안 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럼 청와대에다 농기를 설치할까요? 다 밀실에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 무혐의 된 건 무혐의 된 거고 경찰은 아무 죄가 없다. 혐의가 있으면 조사해 봤겠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수사권의 남용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수처까지 이번에 달겨들어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해보려고 이런 수사권의 남용들이 계속해서 다발적으로 일어나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차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가면 이 다수당 횡포에 대한 이 견제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거 한다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놨더니 안건조정위원회 10분 만에 끝내버리고 위장탈당 기억나시죠? 그 비교섭 단체에 넣으라고 했더니 위장탈당 해가지고 그쪽 비교섭 단체를 넣어놓고 나중에 다시 또 복당하고 그런데 위장탈당했는데 헌법재판소에 위장탈당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결과에 아무 차이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렇게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다수당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헌법의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 이렇게 어떻게 변론 과정에서 표현하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이게 전쟁이 총으로 쏘고 그냥 대포로 쏘고 하는 그런 전쟁 그런 전시 사변의 개념에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보를 빼가고 정보를 조작하고 그러면서 선거 결과까지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거는 전시 사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연성 그런 그 국가 기능의 마비 하이브리드 전쟁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사항들을 사실 이번에 개헌 과정에서 담아내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 특히 중국하고 북한 같은 이런 우리하고는 때로는 적대국이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반대편에 있는 진영이 있는 국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와 이런 위험한 전선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이번 이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헌 과정에서 정부에서 녹여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